노후에 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감액해요. 그런데 이자와 배당을 받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약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가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안 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이거를 연금으로 수령하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은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안 내지만 IRP에서 연금으로 받은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 이게 현재 세법상의 문제점이에요.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용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금, 특히 이제 고령화가 더 심해지면서 노후 준비 걱정되실 텐데, 노후 준비의 핵심이 결국은 연금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금이 있고, 이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연금 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거를, 채널 목적이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박사 아니고요. 아, 네. 네. 박사는 연금학과가 있어야지 석사 박사라는데 아쉽게도 대한민국 연금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금에 관심이 없고 아직 연금에 대해서 좀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위가 있는 박사는 아니지만 실무적인 박사.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한다 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 책도 썼잖아요. 여기 연금 부자들 이런 책 보이시죠? 이런 책도 썼고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들인데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뭐 책 썼다는 얘기는 논문 여러 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문도 여러 개 썼고, 그래서 실무적인 연금에 대한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채널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우리나라 연금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죠.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근데 연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 부동산 잘 불릴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주식을 사서 뭐 S&P, 나스닥, 테슬라 사가지고 열심히 불리실 수 있죠? 그쵸? 이거 불린 다음에 이거 하늘나라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강남에 집 사기 원하시죠? 집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내 집값이 30억, 40억이에요.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요. 어차피 놓고 가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물론 놓고 가서 물려줄 건 물려줘야죠. 하지만 적어도 내 인생 내가 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는 이제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자산을 잘 쓰는 것에 관심이 더 커져가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제가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관리하고 잘 불려온 재산 잘 쓰고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것이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 경제도 더 행복해지는 그 방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연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국민연금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방법,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셔갖고 네, 되게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실제로 강제로 내는 제도인데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서 고정적으로 뛰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내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중간에 내가 이직을 하느라고 잠깐 쉬었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가입자,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또 사업이 안 될 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셨던 분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 좀 띄엄띄엄 못 내신 기간들이 있어요. 특히 주부들은 직장 생활했던 젊을 때는 국민연금을 냈지만 근데 나중에 뭐 자녀를 키우느라고 또 휴직을 해서 못 내는 기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거에 못 냈던 기간들을 나중에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후 납부 제도.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공단 전화해 보시면 추후 납부 가능한 기간을 알려주거든요. 그 기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 추후 납부를 통해서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60세까지가 의무 납부예요. 그러니까 60세가 되면 이제 대부분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의무 납부 끝났으니까 국민연금 안 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제일 좋은 노후연금 제도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60세가 지나도 연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 개인연금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 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60세부터 납부 의무는 끝났지만 연금 받기 전까지 한 4, 5년 동안 추가적으로 더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임의 계속가입이에요. 그래서 임의 계속가입을 통해서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제 내가 예상된 금액보다 더 많이 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국민연금은 정상적인 연령 65세에 받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5년 당겨 받을 수 있고 5년 늦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좀 몸이 아프거나 좀 어떻게든 뭐 당장 돈이 급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연금을 빨리 받으시는 게 방법이죠. 하지만
다른 자산도 있고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국민연금은 바로 받지 말고 5년 연기해서 받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5년을 최대로 연기하게 되면 36% 업그레이드된 올라간 연금액을 평생 받게 돼요. 그럼 100만 원 연금 받으실 분이 5년 늦추면 136만 원 평생 받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정말 내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다. 그러면 연금 받으셔가지고 수익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거 해가지고 7%, 8%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1년 늦추기만 해도 7.2%씩 연금을 올려줘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활용하시면 연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한 달에 내가 이 국민연금을 예상해 보니까 6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60만 원 가지고 노후를 어떻게 사나 고민되시겠죠. 자, 이분이 전화해 보니까 추후 납부 기간이 있어요. 추후 납부 기간이 10년까지 가능한데, 10년 미만으로 가능한데, 과거에 안전 기간이 10년 미만, 119개월이 다 있으신 분들은 119개월 곱하기 보험료 내시면 그 추후 납부 보험료 내시고 연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험료가, 최저 보험료가 9만 원이니까 119개월 곱하기 9만 원 하시게 되면 거의 한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내시게 됩니다. 그러면 연금액이 얼마 올라가냐면 최소 못해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가까이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받을 연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임의계속 가입을 하죠. 임의계속 가입을 해서 5년간 더 넣어가지고 5년간 또 한 1, 2천만 원 더 넣게 되면 그 금액도 연금액이 또 한 1, 20만 원 올라갑니다. 그러면 60만 원이던 연금이 추후 납부와 임의계속 가입을 하게 되면 거의 9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라가요. 자, 이렇게 된 연금을 나중에 연기연금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시게 되면 36% 올라가죠. 그러면 그냥 110만 원, 120만 원 되는 겁니다. 60만 원 받을 연금이 추후 납부, 임의계속 가입, 연기연금까지 하게 되면 120만 원 이상 되거든요. 연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만 해당되신다면 충분히 연금액을 올릴 수 있으니까 돈이 있다면 딴 거 하기 전에 국민연금부터 올려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국민연금을 이제 좀 전에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후 생활비가 좀 많이 드는,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드는 게 보통 요즘의 흐름인데, 뭐 보통 노후 생활비가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에도 이제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국민연금법 63조의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보면은 근로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반토막 난다. 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왜 그런가요?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제도죠. 근데 이게 처음에 국민연금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노후에 무슨 일이냐, 연금 받으시면서 이제 노후를 사셔야지. 그래서 어떤 노후의 소득이라는 것에 좀 차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소득이 있으니까 국민연금 굳이 받을 필요 없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게 무슨 제도냐면 연금 개시 이후에, 연금 개시 연령은 다 연령별로 약간 다른데 일반적으로 65세죠. 65세에 연금 개시한 이후에 5년 이후엔 상관없어요.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감액해서 최대 소득 크기에 따라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겠다. 이런 규정이 국민연금법에 있습니다. 그죠? 네.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드리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소득의 종류라는 것이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포함됩니다. 근로, 사업소득. 이 사업소득 안에 임대소득이 포함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근로와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근로와 사업소득에 대해서 감액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이자와 배당 같은 소득은 감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후에 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감액해요. 그런데 이자와 배당을 받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약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사람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두 개, 근로와 사업과 이자와 배당을 비교하자면, 근로와 사업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내가 땀 흘려서 노동을 해야 되는 소득이에요. 이자 배당은 뭐죠? 땀 흘리지 않는 소득이에요.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 불로소득이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땀이 나죠. 클릭하느라고. 예, 클릭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돈 있으신 분들은 클릭도 할 필요 없어. 은행 가서 그냥 통장에다가 한 10억 넣어두면 1년 후에 한 4, 5천만 원 그냥 나와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이자 배당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표현드리자면, 집에서 돈놀이 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감액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감액합니다. 이게 국민연금 감액제도예요. 말도 안 되는 제도죠, 지금.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30년 전에 뭐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그죠? 이 제도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아직 안 바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현행 제도를 하면 노후에 국민연금으로 감액을 당하지 않으려면 돈놀이 하셔야 돼요. 이자 배당 소득, 주식 이런 거 하셔야 돼요. 65세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막 내가, 땀 흘려가지고 뭐 노가다 하고, 막 경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감액이냐? 그렇지 않고요. 근로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국민연금 A값이라고 하거든요. 평균 소득 월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대략 한 308만원 됩니다. 요 금액 이하는 괜찮습니다. 소득 금액 기준으로. 요 이상. 그러니까 대략 월 300만원 소득 금액 이하면은 감액이 안 되고요. 요 이상이 돼야 감액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소득 300이라는 것은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00만원 소득을 딱 보는 것이 아니고요. 뭐 자영업자나 이런 사업자들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보기 때문에 대략 근로자 기준으로 월 400만원 이하이시면 괜찮아요. 그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감액된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 감액이 몇 년 동안? 5년 동안 된다. 그래서 근로사업소득이 월 평균 400만원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이 국민연금을 감액하는데 5년간 감액하고요. 5년 이후에 70세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걸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어떤 방법이 있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연기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소득이 있으면 절반까지 감액이 돼요. 그러니까 200만원 받으실 분이 최대 100만원까지 감액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분이 그러면 200만원 받지 않고 그냥 연기를 해버리면 5년간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고 오히려 증액이 되기 때문에 5년 증액하시게 되면 36%가 업그레이드 된 거의 300만원 가까운 금액을 평생 받으시게 되고, 감액도 받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감액이 예상되신 분들은 반드시 연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은 이렇게 5년간 감액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연금들은 평생 감액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네. 그래도 그들은 연기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사학 출신들은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최대 반토막까지 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소득 금액이 한 300만원, 400만원 넘어가게 되면 바로 감액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절반 반토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기준에서 초과되는 금액별로 감액 구간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초과되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다. 그러면 5%, 5만원만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액이 많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초과되는 금액이 또 그 위에 올라간다? 그 다음부터는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는데요. 그 구간은 아마 표를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소득 금액이 한 700만원, 800만원 넘어가신 분들, 초과되는 금액이 300만원에서 한 400만원, 5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절반까지 감액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 뭐 한 4, 500만원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 감액이 돼도 크게 되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국민연금에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반토막 나는데, 이거보다 반토막 나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저도 네. 저도 현장에서 이제 상담하기 전에 이론만 가지고 공부할 때는 이렇게 되면은 소득이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절반까지 감액되겠구나라고 그렇게 하고 방송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감액을 받는데 이게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제도에 보시면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되고요. 반의 반토막 난 일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 아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반의 반토막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국민연금을 200만원 받기로 했어요. 그죠? 자, 근데 내가 노후에 소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뭔가 좀 사업을 하시거나 뭐 임대소득 이런 게 잘 되셔가지고 한 달에 1000만원 가까이 소득이 있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알았대요. 임대소득이 1000만원 정도 있으면 어차피 이분이 여유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국민연금은 반 받겠구나. 그래서 100만원만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임대소득이 1000만원 정도 있다는 얘기는 1년에 이미 1억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요, 국민연금 받는 게 종합과세가 돼요. 종합과세.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된다는 얘기예요.
국민연금만 있으면은 사실상 뭐 거의 세금을 낼 일이 많이 없지만 그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과세가 되거든요. 이미 다른 소득으로 내가 1억 넘게 소득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 100만 원씩 한 1000만 원 받는 것이 얹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율이 거의 30% 이상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받으면서도 세금을 20, 30% 이상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이 반토막, 거기다가 종합과세가 돼가지고 세금까지 추가로 부과가 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거의 반에 반토막 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이건 특수한 케이스고 노후에 이런 소득이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세금 좀 내라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노후에 내가 뭐 다른 소득, 근로사업, 임대소득을 조금 많이 준비하실 분들이라면 이 부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까지 부과되거든요. 예. 국민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국민연금 받는다. 그러면 건보료 얼마 나오냐면 2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연금 수령액의 절반, 50%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건보료가 얼마냐면 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쳐가지고 한 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국민연금 받는다. 그러면 200만 원 중에 절반, 100만 원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고요. 여기에 8%, 대략 8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감액도 되고 건보료도 부과돼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실수령액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비용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노후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좀 감액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도에 시행됐어요. 근데 이제 88년도에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0년간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그 전에 70년대, 60년대에 직장 생활하셨던 분들, 이분들도 지금 이제 노후를 보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셨고, 혹은 국민연금 생긴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한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노후를 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연금은 강제로 해서 준비시켜야 되는 건데, 그 강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2008년도에 우리 지금 그런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의 노후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예요. 처음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국가가 이거는 개인이 낸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으로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요. 계속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 달에 34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매달 평생 일정한 기준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누구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을 줄을 세워가지고요. 1, 2, 3등은 안 주고 4, 5, 6, 7, 8, 9, 10등까지는 모두 다 국가가 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신 분들은 이 금액을 대상만 되신다면 평생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초연금 드리는 목적이 뭐라 그러냐면 소득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많이 받으신 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은퇴시장으로 들어오고 계시죠. 자, 근데 국가 입장에서 보면 기초연금은 사회복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들은 내가 급여에서 뛰어가서 내가 내서 국민연금 받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국민연금 수령액 공식에 가보면 A값과 B값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B값은 내가 낸 돈을 가지고 적립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금액이에요.로 국가가 약간 지원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받는 국민연금의 절반 가까이는 여러분이 내신 돈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라고 국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도 복지제도고 국민연금의 절반도 복지제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연금 만들었는데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야, 이건 아니다. 한 사람에게 복지가 두 번 중복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는 깎아라. 그래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 중에서 A값, 복지 비중이 높은 사람들, 이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감액합니다. 그죠? 그게 기준이 얼마냐면 국민연금 A값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이 대략 월 수령 5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매년 달라지는데요. 5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감액되지 않아요. 하지만 국민연금이 수령액이 50만 원 넘어가신 분들 중에서 A값 비중이 큰 금액들은 그 비중만큼 기초연금을 감액하게 돼 있어서 기초연금이 34만 원 받을 금액이 최대 절반 17만 원까지 감액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국민연금을 내가 뭐 A값 비중을 한 뭐 50만 원, 6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냐? 그런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이 좀 더 받으신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은 조금 더 덜 감액이 돼서 많이 감액돼 봐야 17만 원 감액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내가 열심히 낸 거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주는 건데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나 일 안 해. 그냥 나 그냥 국민연금 안 하고 기초연금 받을래 놀면서. 이런 약간 뭐 모럴 해저드, 도덕적인 위험이 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 10만 원 더 받는다고 기초연금 10만 원 감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늘릴 건 늘리고 그러면서 기초연금 살짝 덜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제도는 사라질 거다. 사라지거나 정말 어려우신 분들만 지원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제도 자체가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전에 노후 준비를 못 하셔가지고 지금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비부 세대, 국민연금의 30년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은퇴하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은 대부분 국민연금 다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초연금을 또 받을 이유가 없어, 사실. 그래서 적어도 이 복지제도이긴 하겠지만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은퇴가 좀 안정되면 기초연금은 자연히 기준이 축소되고 진짜 국민연금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사회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더 맞다. 그죠?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통장 잔액이 얼마 이상이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초연금은요 산정 기준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줄을 세워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위 70%의 선을 긋는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소득 인정액이, 소득 환산액이, 부부 가구 기준으로 현재 기준 월 364만 8천 원 이하이신 분들, 단독 가구 기준으로는 228만 원이었나? 그렇습니다. 부부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이 364만 원 이하셔야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360만 원 정도면 나는 소득은 없고 집밖에 없는데, 나는 소득은 없고 은행에 잔고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택과 잔고, 소득 이런 걸 모든 것을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그냥 소득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통장에 예를 들면 한 1억 있다. 1억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1억 곱하기 4%. 400만 원이죠. 400만 원을 연간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누기 12 하게 되면 월 33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럼 단순 계산해보면 내가 아무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어. 집에서 그냥 집도 없고 그냥 노숙하고 있어. 근데 통장에 10억 있어. 그럼 10억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 334만 원 나옵니다. 자, 이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라면. 그러니까 부부가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통장에 10억 있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통장에 있는 잔고도 그렇고 부동산도 또 환산하거든요. 부동산은 똑같이 내가 예를 들면 공시가격 7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 그럼 7억에서 공시가격이 7억이니까 7억에서 기본 공제 한 1억 빼주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또 이렇게 4%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으로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고 통장에 10억 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진짜. 집도 없어야 돼요. 마찬가지 집만 있다. 통장에 한 푼도 없고 소득도 없다. 그러면 집도 한 10억짜리 살고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집도 있고 혹은 집은 없지만 자식 집에 얹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세로 살고 있고 뭐 통장에 좀 몇천만 원 있고 소득도 좀 있고 연금도 좀 있고 이러신 분들은 어쨌든 그 기준을 다 합산해 가지고 그 환산 기준 이하여야지 그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10명 중에 7명에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강남에 살면 못 받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이하에 대한민국 남쪽에 살고 계시는 대부분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기초연금 받나 물어봤더니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 아빠는 재산이 없거든. 재산이 없는데 기초연금 못 받고 계시대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못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반드시 신청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숨겨놓은 자산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분명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없는데 왜 기초연금 못 받을까? 그러면 너네들한테 얘기 안 해준 거야. 그냥 사실 뒤에 꽁쳐놓은 돈이 몇십억 있어. 사실. 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기초연금 억울하게 탈락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탈락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초연금 받을 줄 알았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단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본인 자산을 가지고 다 이렇게 환산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있는 거니까 그냥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자동차 많이 타시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차량가액으로 4천만 원 이상인 차를 타시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무조건 탈락. 그러니까 나는 좀 돈은 좀 그렇게 많이 없지만 좋은 차를 좀 타보고 싶다라고 해서 4,500만 원짜리 지금 뭐 요즘 보니까 그랜저도 비싼 거는 4,500만 원 넘어가던데, 그죠? 네. 차를 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기초연금을 계산하느냐? 차량가액이 3천만 원이에요. 만약에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를 소득으로 봅니다. 3천만 원 곱하기 4%면 120만 원이고 나누기 12 하니까 월 10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봐요. 3천만 원짜리 차를 타면 그래? 그러면은 3,500은 조금 더 올라가고 4,000은 조금 더 올라가니까 여유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지만 3,900만 원짜리 차는 3,90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를 소득으로 보는데 4천만 원이 되는 순간 4천만 원을 월 소득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천만 원 차를 사는 순간 나는 월 소득 4천만 원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탈락이에요. 안 돼요. 내가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그냥 어서 돈이 났다고 해가지고 4천만 원 차를 사시면 안 된다. 자, 그런데 4천만 원 넘는 차를 사셔도 2, 3년 지나서 차가 이제 감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돼요. 그래서 중고차 시세가 4천만 원 이내로 들어오시면 또 소득 환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또 억울한 케이스가 있는데 한 20, 30년 전에 좀 노후를 여유 있게 살아보겠다고 콘도를 사신 분들 계시죠. 콘도 회원권. 그 당시에는 비싼 금액이었어요. 1,000만 원 주고 콘도 회원권 산 거예요. 이 정도 있으면 노후에 그냥 그 계열사 콘도들 다니면서 좀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이제 저렴하게 묵으면서 할 수 있겠다. 자,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콘도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누가 콘도 다닙니까? 다 해외여행 가지. 그래서 콘도들이 다 싸그리 망했어, 사실. 근데 망했는데 회원권은 갖고 있어. 어디 갈 수 있는 데도 없고, 가봐야 뭐 허름하고 그냥 이제 가기도 그렇게 싫어. 그죠? 근데 콘도 회원권 1,000만 원 있잖아요? 자, 콘도 회원권 1,000만 원 있으신 이분들은 회원권 1,000만 원을 갖고 있다는 죄로 월 소득 1,000만 원 있는 걸로 봅니다. 그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고 근데 갖고 있는 거야. 기초연금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괜히 좀 내가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회원권 사지 마셔라. 아시겠죠? 네. 뭐 돈이 있어서 자산이 뭐 수백억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기초연금 안 되기 때문에 회원권 몇 개 갖고 있는 거 괜찮지만 그냥 내가 어설프게 서민인데 어설프게 한번 조금 있는 사람 흉내 내보겠다고 회원권 사시는 거 나중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 아시겠죠? 좀 더 억울한 케이스가, 이거 억울한 건 아니죠 사실. 근데 뭐 제도가 그런 거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집도 절도 없고 진짜 어렵게 살고 있는데 기초연금 못 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산 물어보니까 진짜 집도 없고 정말 거의 뭐 하숙하듯이 하고 있고 쪽방에 살고 있고 돈도 없어. 근데 기초연금이 안 나와.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이분이 공무원이셨어요. 직장생활 공무원이셨던 거야, 젊을 때. 공무원이면 공무원 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어. 공무원 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 받으셨다는 거야. 일시금 받은 거 어쩌셨어요? 다 날렸지.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 일시금 받아서 날리신 분이 잘못이지. 국가는 이미 연금이나 연금 일시금을 지급한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공무원 연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런 분 좀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배우자,
그분의 배우자도 공무원 아니지만 그분의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닌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요. 공무원 연금의 수급자 및 그들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이해를 해요. 공무원 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는 건 이해하지만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무슨 죄야? 그죠? 예, 배우자도 공무원 연금, 공무원의 배우자였다라는 죄만으로 기초연금 받을 수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혼하면 되죠. 이혼. 배우자가 아니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억울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주의하시면서 우리가 좀 모실 필요가 있고요. 건강보험료도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그 제41조 1항 5호에 따르면은 네. 5대 공적연금 소득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 모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또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연금이라고 하는 게 국민연금이 있고요.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고, 주택연금이 있고, 기초연금이 있어요. 자, 이 5가지 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될까 안 될까? 이걸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고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으로 받으시는 실제 수령액의 50%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금을 200만 원 받고 있다. 그러면 200만 원 중에서 50%인 10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과거에 세금을 냈냐 안 냈냐, 건강보험료를 냈냐 안 냈냐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일괄적으로 연금 수령액의 절반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대략 건강보험료 기준이 지금 장기요양보험료 합쳐가지고 약 8% 나오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8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이거든요. 네.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소득은 6가지 소득이에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6가지 소득이죠. 여기에 이제 공적연금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적연금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퇴직소득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세금을 낼 때도 분류과세하고 있고 소득 자체도 종합소득, 건강보험 대상 소득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를 원래부터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퇴직금을 1억을 타든 2억을 타든 그거를 뭐 수십억을 타든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뭐 이 개념은 저렇게 보시면 돼요. 양도소득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 사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양도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왕창 부과하는 것도 맞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집을 5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았어요. 양도 차익 5억이 생겼죠? 이 5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자, 세 번째,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크게 2가지 축이에요.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 탈 때 과세하고 있는 연금소득이죠. 두 번째,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인데 얘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 받지 못하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비과세 연금이라고 합니다. 얘는 근데 연금소득이 아니고 이자소득 항목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 이자소득을 비과세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행 건강보험법상 어떻게 되냐면 연금저축과 IRP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걸 사적연금이라고 해요.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를 나중에 연금 탈 때 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비과세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소득세법상 비과세 될 경우에는 과세에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IRP를 가입하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고 비과세 연금보험을 비과세 한도 내에서 가입하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 냅니다. 아시겠죠? 요 2가지. 자,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이게 지금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법적으로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를 가입하셨건 비과세 연금보험을 가입하셨건 둘 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돼 가지고 이제 건강보험료를 좀 부과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비과세 연금보험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IRP에다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이거는
그냥 건강보험공단에서 야 내일부터 유의하지 마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전 계좌에 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개인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어느 것도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조건이 약간 다르다는 걸 우리가 참고하면서 노후계획 세우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좀 전에 제가 퇴직금, 퇴직연금은 건강보험료에서 아예 제외된다 그랬죠.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하는 조항이고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부과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득세 조항에 뭐가 있냐면 퇴직연금을 IRP로 연금계좌, 사적연금계좌로 받아서 이거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세금이 이연된 세금을 더 나중에 내는 이 소득으로 간주해가지고 IRP로 들어오는 순간 얘는 연금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법을 현재 그대로 적용한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가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안 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이거를 연금으로 수령하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은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안 내지만 IRP에서 연금으로 받은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 이게 현재 세법상의 문제점이에요. 이제 요거를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요.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함정이 있다. 우리가 참고해서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연금도 현재로서는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부과 조건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 주택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느냐, 주택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고 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택연금 자체가 사실 연금이 아닙니다. 얘는 담보대출이에요. 집을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세금 냅니까? 대출 받을 때 뭐 건강보험료 내요? 아니죠. 건강보험료나 세금은 소득이 있을 때 내는 것이고 대출 받는다는 건 뭐야? 더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집이 내가 5억짜리가 있는데 그걸 연금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집을 깎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주택연금 많이 받는 사람들은 세금이 줄어야 정상이에요. 자산이 줄어드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택연금 받는 금액은 실제로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택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주택 자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죠. 오히려 주택연금 받으신 분들은 그 건보공단 가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 나 주택연금 받고 있으니까 집 깎아먹고 있으니까 건보료 좀 깎아달라. 그죠? 네. 세금도 깎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네. 그래서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세금이 해당되지 않는다. 건보료도 해당되지 않는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사회복지제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없고요. 건보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연금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공적연금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니까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요.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신 분들 중에서 너무 과하게 준비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각각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준비하신 분들은 실제 세금을 거의 안 낸다 라고 보시게 되기 때문에 연금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연금 때문에 세금과 건보료를 걱정하실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 사적연금이 법적으로는 그 건보료 부과 대상이긴 한데 현재로는 실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사적연금, 연금저축에 있는 돈을 1,500만 이하면 연금소득세 나이에 따라서 뭐 55세부터 69세는 5.5% 떼고 70세는 4.4%, 80세 넘으면 이제 3.3% 이렇게 떼고 있는데 네. 1,500만 원을 넘는 순간 이게 달라지잖아요. 네.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연금저축 IRP도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이하로 받으셔야 분리과세되고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내가 IRP 계좌가 여러 개가 있건 하나가 있건 관계없이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람 한 명의 기준으로 연간 연금저축 IRP에서 수령하는 빼오는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합과세 될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안 내시려면 연금저축 IRP에서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이내에서 수령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 자체가 어쨌든 초과가 되게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 과세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넘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연금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 연금보험도 비과세 한도가 있어요.
월 150만 원 납입하는 거, 또 일시불로 1억 하는 거, 이런 한도가 있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가입하신 것들은 나중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해서 가입하는 것은 나중에 이 초과되는 것은 전부 과세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일정 금액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적연금을 무조건 55세부터 수령을 시작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사적연금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니까 어차피 빨리 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연금저축 IRP 가입자의 99%는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연간 1,500이잖아요. 어차피 10년은 나눠받아야 돼요. 그러면 연금저축 IRP의 잔고가 1억 5천이 안 되시는 분들은 10년 나눠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더 받고 싶어도 1,500만 원 이상 못 뺍니다. 그죠? 그럼 연금저축 IRP 계좌에 1억 5천만 원 넘게 있으신 분들이 고민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연금저축 IRP 가입자의 뭐 제가 보기엔 3%도 안 됩니다. 10명이 1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연금저축 IRP에 막 열심히 지금 수십 년간 부어왔고, 그 중에서 그것도 수익이 잘 났고, 그래가지고 막 2억 3억씩 됐다. 이런 분들은 좀 고민하셔야죠. 근데 진짜 2억 3억 많으신 분들은 보니까 그분들은 90년대에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비과세예요. 아예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2001년 이후부터 20년 넘게 연금저축 IRP를, 그것도 뭐 1년에 지금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1,8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건 9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간 900만 원씩 10년을 내봐야 9천이에요. 20년을 내봐야 1억 8천이고 이자가 잘 나야 2억 3억인데 이런 분들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건보료가 걱정돼가지고 한도 고민을 하면서 내가 빨리 뺄까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자, 이런 고민까지 하셔야 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많이 있으시다면 조금 일찍 빼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다고 필요 없는 돈을 일찍 빼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60세, 65세 이후부터 천천히 빼서 쓰시면 된다. 그리고 연금을 빨리 뺐으면 뭐가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빨리 빼면 빨리 날아가잖아요. 네. 그리고 50대 무슨 연금이야. 50대는 일해야지. 60대도 일해야지. 무슨 연금이에요. 한 70대부터 뺐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금을 일찍 빼쓰는 걸 추천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연금저축 IRP 계좌에 있는데 어떻게 운용 방법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안정적인 자산으로 저금리로 굴리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거기서 몇천만 원 매덕을 그렇게 굴리려고 해봐야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예금으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갖고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인출해서 그걸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1억을 한 번에 굴리는 것보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서서히 나눠서 굴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해당하는 좋은 상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수익률에 있어서 대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인출해서 재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연금을 늦추시는 게 좋죠. 뭐 기초연금도 탈락되고, 근로소득도 있으면은 또 가맥도 되고, 피부양자도 탈락되고, 뭐 건강보험료도 인상되고, 이런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갑론을박이 있긴 한데, 박사님 생각은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어느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뭐 그런 것들을 덜 내기 위해서 국민연금 조기연금을 선택한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불필요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소탐 대실하는 거죠. 자, 국민연금이 노후에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 있는 기준, 그게 이제 피부양자 기준이거든요. 피부양자라는 것이 뭐냐면, 내 가족 중에 직장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되기 위해서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내여야 돼요.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 탈락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한 달에 166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은 연간 2천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탈락돼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집도 있고 소득도 있다 그러면 거의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더 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내가 조기 수령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단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한 거 아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이하여야 되고, 뭐 재산이 일정 부분 적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필요 없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식이 직장인이어야 돼요. 자식이 커피숍 하고 있으면 안 돼. 자식이 사업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자식이 자영업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자식이 직장인이어야 돼. 그죠? 근데 자식이 직장인이어야 되는데 애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빌빌대고 있어. 그러면 피부양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9억이 초과되면 이미 글렀고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내가 연금 받을 때 다 맞춰져 있어야 피부양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탈락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된다고 치죠. 그래가지고 내가 국민연금 기준을 줄이기 위해서 166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니까 얘를 150으로 줄였어.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국민연금을 안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기 수령하고 이러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2천만 원 이하로 돼가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된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이제 나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니까 건강보험료 안 낸다. 자, 그랬는데 갑자기 내년에 국민연금 공단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려버리네?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동해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150, 160을 간신히 맞춰놨는데 이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올라가는 바람에 내후년이 되니까 그냥 166이 넘어가는 겁니다. 탈락. 여러분들이 근소한 차이로 기준을 맞춰놔도 결국은 연금 수령액이 계속 내가 의도한 것과 관계없이 올라가게 돼 있고 올라가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춰봐야 1, 2년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아주 밑으로 맞춰놔가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돼서 국민연금 찔끔찔끔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안 낸다고 좋아하고 있어. 그죠? 근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또 바뀌어. 지금은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바뀝니다. 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럼 무조건 또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목매달아가지고 내가 평생 받을 국민연금을 뭐 줄이고 있고 감액하고 있고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좀 더 내시더라도 국민연금을 늘려놓는 겁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언제 탈락할지 모르고요. 피부양자 자격을 평생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건강보험료만 이제 보면 연기연금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댓글들을 달리는 걸 보면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분들의 가장 강력한 논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네. 그러니까 아침 굶고 점심 굶어서 연기연금에서 저녁을 배불리 먹는 그거보다 당장 아침이 배고프니까 그걸 땡겨서 채워야 되지 않겠냐.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조기연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리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면 무슨 연기예요. 건강보험도 피부양자 되고 싶어 하신 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먹고 살만 하신 분들이 피부양자를 연기하려고 하는 거지. 어차피 여러분들이 피부양자가 탈락돼가지고 건강보험료 내도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도 안 나와요. 집값이 뭐 이제 뭐 2억, 3억짜리 집에 살고 있고 소득도 없고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건강보험료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고 내가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조기 수령 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오늘 내일 한다. 어차피 내가 5년 못 살고 하늘나라를 갈 것 같다. 이런 빨리 조기 수령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조건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조기 수령해야 된다는 하신 분들은 이 피부양자를 가지고 고민하실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은 무조건 일찍 받으셔야 돼. 자, 근데 제가 그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기 수령 받아야 되고 먼저 필요해서 받으셔야 되는 분들, 여러분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해자가 되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연기연금 제도가 대표적인 부익부 빈익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돈이 없어가지고 일찍 수령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똑같은 금액을 일찍 받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100만 원 받을 분이 일찍 수령하게 되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을 해요.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씩 감액합니다. 이 감액률이 상당히 후려치는 겁니다. 반대로 연기하시는 분들은 1년 늦춰 받을 때마다 7.2%씩 올려드려요. 이거 수익률 완전히 폭등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연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국가가 엄청난 수익을 제공해서 더 많이 불려드리는 거고, 일찍 받으시는 감액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후려쳐가지고 적은 금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아시겠어요? 물론 연기하신 분들은 한 2, 3%만 늘려드리고 감액하신 분들도 한 2, 3%만 감액한다. 이러면 사실 되게 합리적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늘려드리는 증액률과 감액률의 기울기가 엄청나게 커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조기 수령하신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려운 분들이에요. 서민들이죠. 연기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돈이 남아도는 분들이에요. 통장에 내가 수십억인데 뭐하러 국민연금 일찍 받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뭐냐면 소득이 없어서 일찍 받으셔야 되는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국가가 후려쳐서 굉장히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돈이 남아도신 분들에게는 연기하시는데 그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수익률을 더 폭증해드리는 구조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아시겠죠? 조기 수령하시는 거 뭐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기 수령하는 순간 부익부 빈익빈 제도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조기 수령해서 받지 못하는 그 적게 받아가는 그 금액은 전부 다 돈 가진 자들이 다
처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퍼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빈익빈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면 받으세요. 하지만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평균적인 수명 이상만 살 수 있다. 80세 이상만 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차라리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자산을 먼저 쓰면서 국민연금을 늦추는 것이 수익률 개념으로도 훨씬 더 좋은 개념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도 짱구 굴리잖아요. 내가 돈이 있는데 이거는 수익이 나고 얘는 5%고 얘는 2%야. 그럼 어디다 두시겠어요? 5% 나는 수익에다가 더 많이 줄 거 아닙니까? 맨날 고민하잖아요.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기 수령하는 것이 이거는 사실상 손실을 보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손실 봐가면서 연금을 수령하냐고요.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 진짜 먹고 살 게 없는 정말 쪽박 차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 이런 분들을 받으시라니까요. 근데 그걸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포기한 금액이 부자들의 후주머니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책 나는 미국 월배당 ETF로 40대에 은퇴한다의 저자 최영민 작가입니다. 예, 책 제목 그대로 40대 후반에 은퇴를 한 행복한 파이어족입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나이가 40대 후반이면 예, 끝자락이죠. 예. 49 예, 맞습니다. 이시고 예. 65세에 이제 국민연금 받잖아요. 네. 한참 멀었네요. 한참 멀었고 또 국민연금 계속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60세까지. 네, 예. 근데 국민연금을 어떻게 내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지금 아무래도 제가 12월 31일자로 작년에 이제 퇴직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실업자로 간주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15,750원 월 내고 있습니다. 15,750. 그게 어떻게 돼? 왜냐면 예. 국민연금 최저 납부액이 네. 기준 소득 월액 하한선이 39만 원이거든요. 이거에 9%면은 35,100원인데. 예. 저도 이거보다 어떻게 더 낮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쨌든 실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실업 상태이면은 국민연금 그 실업 크레딧 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업 상태거나 내기가 어려운 상태면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75%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렇게 왜 최저 하한액으로만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돈도 지금 많이 벌고 계신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돈이 또 국민연금에 묶이는 만큼 투자를 좀 적게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생각하시겠지만 국민연금을 제대로 65세에 받을 수 있을지 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또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내려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최대한 적게 내고 싶습니다. 하한만. 예. 연금 전문가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예. 국민연금만큼 안정적인 노후 보장되는 게 없다. 인플레도 해주고. 네, 예, 그렇죠. 물가상 승률도 반영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뭐 성격상 65세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어쩌면 요즘 뭐 65세 전에 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사망하면 뭐 제 가족이 갖는 거겠지만 65세 돼서 인생을 마음껏 즐기기가 쉬울까요? 그때 되면은 뭐 힘 떨어지고 유럽이나 뭐 미국 여행 가기도 힘듭니다. 비행기 타기도.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또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인생을 즐기고 싶고 또 국민연금에 그렇게 돈 많이 투자가 되면 그만큼 제가 ETF나 이런 수익률이 더 높은데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묶이는 걸 또 싫어하기 때문에 그 돈이 65세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뢰가 좀 아직 그때 뭐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긴가민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조기연금도 신청할 생각인가요? 그러면 5년 당겨받는 거? 할 수 있으면 저는 딴 걸 받고 싶죠. 할 수 있죠, 당연히. 예, 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근데 그만큼 적게. 그렇죠. 많이 다운돼서 1년에 6% 감액되고 그러면 5년 동안 한 30% 이상. 저는 그렇게 빨리 받고 싶습니다. 더 수익률을 저는 더 높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돈으로. 간혹 이제 블로그 보다 보면 이런 ETF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 블로그를 보면 차라리 이민 갔다 오고 싶다, 국민연금을 돌려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뭐 이제 받을 사람은 많고 국민연금 내는 사람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좀 걱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보통은 이제 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데 돈. 아침 먹을 돈도 없는데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더 많이 배부르게 먹어라. 라는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조기연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시는데, 근데 그분들은 실제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조기연금을 신청을 하시는데,
작가님처럼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분도 조기연금을 네. 생각을 하시는군요. 왜냐면 65세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원래 60세부터 받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네. 예, 이게 점차 늦어지잖아요. 또 몇 년 되면 70세부터 받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정부가. 그러면 제가 뭐 죽을 때 돼서 받나요?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숫자로 딱 얘기를 하면 숫자. 좀 더 직관적일 것 같은데 순자산 기준으로 부자는 한 어느 정도고 지금 현재 작가님은 어느 정도에 와 있나요? 순자산 하면 26억에서 한 28억 정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 정도 되는데 아파트 빼고 금융자산으로만 10억이 부자의 기준인 것 같아요. 신문이나 뉴스 이런 거 봐도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리치로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순자산이 26억, 28억 정도인데 그러면 금융자산은 지금 얼마인 거예요? 금융자산이요? 아까 뭐 1억 3,600에다가 이제 또 개별 주식으로 제 딸한테 2천만 원 또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일주일 전에 엔비디아 개별 주식을 500 정도 했으니까 한 1억 6천? 에다가 제 와이프가 이제 저축 예금을 이제 안전하게 한 2억 정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하면은 3억 예. 후반에서 4억 정도? 예, 4억 정도. 그러면 아직 갈 길이 좀 멀었네요. 부자로 가기 위한 아직 멀었습니다. 4억에서 예. 10억까지 가야 되니까. 예, 이제 부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연금을 가입하면서 연금은 오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래 살 걸 준비해서 연금을 상담하면서 모든 분이 하는 질문.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일찍 죽으면. 우리가 수명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살 걸 준비하면서도 일찍 사망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연금들은 받다가 돌아가시면 뭐 남은 금액을 가족에게 물려주거나 이런 부분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더 좋은 제도를 갖고 있죠. 국민연금은 내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연금액의 40에서 60%를 유족, 배우자의 평생 동안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연금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일반 개인자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복지제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200만 원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60%인 120만 원을 배우자의 평생에 주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수익률로 환산하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 유족연금에 대한 숨겨진 비밀이 또 있다고. 유족연금 자체가 19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그때는 사실 대부분 외벌이였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국민연금을 준비하고 있죠. 국민연금을 준비한 남자들이 그 부인과 평생을 잘 산다면 국민연금 받아서 문제가 없겠지만 이 남자들이 사망하시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준비한 남자가 사망했더니 배우자는 국민연금이 없는 겁니다. 노후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제도가 유족연금 제도거든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 만들었어요. 자,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외벌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 맞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남편도 국민연금이 있고 부인도 뭐 직장 생활하거나 임의 가입을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 조항에 뭐가 있냐면 한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남편과 부인이 각자 잘 살면 각자 국민연금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셔요. 그럼 이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돼요. 근데 배우자가 아무것도 없다면 유족연금 받겠죠. 근데 배우자가 본인 연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이 중복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가정에서 직장 생활하는 남편들은 국민연금을 많이 쌓아놓거든요. 근데 이제 주부들은 국민연금을 조금밖에 가입 못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작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국민연금이 200만 원이고 부인은 국민연금이 50만 원이에요. 두 분이 100년 해로하면 250만 원 받습니다. 근데 200만 원 받던 분이 사망하셔요. 그럼 120만 원이 배우자에게 넘어오거든요. 배우자가 12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본인 연금 50만 원이 있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둘 중에 큰 거를. 일단 본인 연금 50만 원 선택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유족연금의 30% 줍니다. 120만 원에 30%니까 36만 원이 지급돼서 86만 원 받게 돼요. 자, 근데 거기서 그 200만 원의 30%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요. 유족연금의 30%입니다. 자, 네네. 받던 연금 200만 원에 30%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200만 원의 유족연금인 60%, 그 유족연금의 30%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2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이 120만 원이고요. 120만 원의 30%인 36만 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 연금을 선택하시게 되면 50만 원 더하기 36만 원, 86만 원 받으시게 돼요.
근데 본인연금을 포기하시게 되면 유족연금 120만 원 받게 돼요. 어떻게 돼요? 120만 원이 훨씬 크죠? 그래서 120만 원을 유족연금을 선택하십니다. 자,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인께서는 본인이 평생 내온 50만 원의 연금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가입 안 해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연금 포기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연금이 어떤 경우에는 본인연금 받기도 전에 유족연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평생 내고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중복 수령이 이제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유족연금에서 좀 약간 좀 불리해 보이는 조항이긴 하죠.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유족연금 관련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연금은 개인 자산은 내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금액은 다 물려줄 수 있고 그 물려주는 대상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사돈의 팔촌일 수도 있고 남에게 주실 수도 있고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어요.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건 유언으로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유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 60세 이상 부모. 이 정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손자도 있고 조부모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가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없어. 그죠? 그럼 유족연금이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25세 이상이야. 다 컸잖아요. 그럼 자녀도 못 받아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받다가 사망했는데 내 유족연금 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끝. 특히 미혼. 요즘 미혼이 많죠. 그죠? 40세 이하의 절반이 미혼이라는데. 자, 미혼은 내가 국민연금 열심히 부었어요. 부어가지고 내가 노후에 받으면 좋아요. 근데 내가 연금 받기 전날 사망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 부었던 연금의 유족연금이 누군가에 가야 되겠죠? 자, 미혼이에요. 배우자 있어, 없어? 없죠. 두 번째, 자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결국은 부모님한테 가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도 돌아가셨어. 끝. 아시겠죠? 자, 근데 부모님이 계셔, 설령. 부모님이 지급한다 하더라도 부모님도 조만간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또 미혼이 사망했는데 부모님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려면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미혼이 사망했을 때 사망 시점에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돼요. 따로 살고 있으면 안 돼요. 혹은 따로 살고 있었더라도 미혼인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지속적으로 들여서 부모님의 생계를 지원했다는 그 근거가 있어야지 유족연금 지급돼요. 근데 요즘 부모한테 용돈 받지 누가 부모한테 용돈을 줘요. 네. 실제로 미혼 같은 경우에는 평생 내고 돌아가시면 다 날린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재취업을 해서 그 유족연금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생활비가 재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재취업해도? 자, 이제 재취업이라는 게 어떤 경우냐면 유족연금을 받는데 젊어서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직 부인은 40대인데 남편이 돌아가셨어. 지금 애는 어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족연금 받아요. 뭐 애가 다 컸으면 굳이 뭐 할 필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애를 키워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재취업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재취업을 나가면 거기서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 소득이 A값,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 대략 300만 원 정도. 그 이하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이 중단됩니다. 물론 3년은 받아요. 3년은 받고 3년 후부터는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소득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족연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나중에 60세가 되면 다시 또 살아납니다. 그때부터는 소득이 관계없이.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소득이 재취업을 해가지고 소득이 있으면 유족연금이 중단되는데 자녀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 앞으로 나와요. 자녀가 25세 미만이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더니 자녀가 어린 엄마가 유족연금 받으면서 소득을 위해 재취업하면 대부분 다 유족연금 유지가 되더라고요. 유족연금은 유지되는데 재취업했으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본인 부담으로 4.5%. 네. 내는 그 돈은 강제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정말 억울한 케이스가 뭐냐면 유족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재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재취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소득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 직장인 같은 경우는 급여에 뛰어갑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지금 뭐냐면 유족연금 받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유족연금이 적지 않아요. 내가 지금부터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어봐야 내 국민연금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족연금을 쭉 받으면서 재취업을 해서 같이 국민연금을 키워나갑니다.
나중에 65세가 되면 나는 유족연금도 받고 있고 내 국민연금도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중복수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결국 계산해 보니까 65세 됐을 때 나는 유족연금도 받고 있는데 내 국민연금을 받아봐야 중복수령이 안 돼서 알아보니까 국민연금 받은 게 내가 국민연금 불입한 게 얼마 안 돼요. 이거 포기해야 돼요. 딱 굴려보니까 내가 지금부터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뛰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 본인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죠? 자,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지금 유족연금 받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을 그러면 내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무조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가장 억울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중에 내 본인연금 못 받을 거 알면서 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저기 좀 억울해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어차피 유족연금 받지 않느냐. 그게 네가 낸 돈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데 본인연금은 어차피 포기해야 될 건데 이걸 내가 계속 내야 한다는 게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내셔야 됩니다.